보호법입니다. 요건 민법에도 민사특별법이 반드시 나오고요. 중개실무도 반드시 나옵니다. 주거용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적용되는데 이때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되고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되고 외국인, 미등기 전세,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되죠. 이때 중소기업이란 올해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 그 직원이 재임신고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때 직원이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는 제외한다. 등기된 임원은 직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걸 제외한 직원이 거주하기 위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 대학교 2학기 졸업할 때까지만 있으려면 6개월이면 그런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법인 적용 안 되는데 대기업 적용 안 된다. 중소기업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농지 예외 5년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없고요. 민법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이죠. 민법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가 민법에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임대인이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뭐 시험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은 별로 안 했는데 시험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 주인은 세입자의 경우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1년 전에 나간다고 해도 됩니다. 주인은 1년 남았는데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한 건 효력이 없습니다. 주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실제 현업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이거 한 달 전에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가만히 있다가 주인도 말 안 하고 세입자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한 달 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계약기간 한 달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아니다.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주면 된다. 아니다.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안 내주고 버티면 된다. 현실은 안 내주고 버티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현업에 여러분들도 손님들이 상담하면 안 주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주고 버티면 나중에 연체제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답이 뭡니까? 이렇게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계약기간 한 달 남았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고요. 끝나고가 아니라 얘기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게 판례예요. 최근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또 그럼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주인이 여기 한 달 전에 주인이 즉 임대인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한 달 있으면 만기되니까 만기되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달 지나면 만기 끝나니까 2년 끝나니까 나가야 된다. 아니다. 2년 더 살 수 있다. 아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4년 더 살 수 있죠. 자동 연장돼 가지고 2년이 더 연장됩니다. 2년 연장되는데 그 2년 연장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때 이제 주인이 이제 2년 더 살았으니까 나가라 이러면 아니요. 계약갱신 요건 아직 한 번도 행사 안 했거든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 한번 지금 행사할게요 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나가라고 하면 그때 행사하고 주인이 말 안 하면 같이 말 안 하는 게 좋죠.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잖아요. 계속 2년씩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그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게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연체한 적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그리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2천만 원 줄게 나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뭐 집을 팔았다든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다든가 했는데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했으면 상당한 보상을 받고 2천만 원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썼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판례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계약갱신 요건은 절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한 건 효력이 없다. 그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한 거는. 근데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보상금 받고 서로 합의하고 이사비 얼마 받기로 하고 나가기로 한다 했으면 그건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불법 전대,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놓으면 갱신 요구 이런 거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있는 게 민법에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에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돼 있어.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하면 모든 고의, 모든 과실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미필적 고의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고의 과실이라고요. 경미한 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도 공인중개사법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엔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처음 계약할 때 1년 후 재건축해야 되니까 1년까지만 살고 나갈 것 같으면 계약해라 이렇게 미리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고지하고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는 거절해도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는 다 말하면 안 들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많죠. 1년만 하고 나갈 것 같으면 들어와라. 아니면 2년만 살고 더 이상 2년 지나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다. 철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고지를 했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소송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소송하라고 변호사 돈 벌어먹으려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안전지단 무선법에 의해서 D등급을 받은 경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어요. 사회통념상 안전사고 우려 얼마나 안전해야 되는가 얼마나 위험해야 되는가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 소송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이거는 도시및지구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이거는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다음에 직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른 점이 이 두 개죠. 주택은 2기가 아니고 3기. 그리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못하죠. 주택은 주인의 부모나 또는 주인의 자녀나 또는 주인이 임대인이죠.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은 있다. 그런데 최근 판례가 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것은 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냥 주인이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야 네가 나가야 내가 뭐 전입신고를 하든 뭐 입증을 할 거 아니야.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입증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례는 안 된다. 지금 판결문 대부분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중등교사였더라고 임대인이. 그 중등교사는 시도별로 뽑잖아요. 중등교사 선생님이 대구에서 선행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직접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뭐 명예퇴직했습니까? 어떻게 들었고 대구에서 출퇴근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 내가 들어간다는데 네가 뭐 헛소리 하냐? 그건 뭐 알 게 뭐 있냐? 네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KTX 타고 아침마다 출근할 수도 있기는 해요. 대구까지. 저도 대구 강의하러 가봤어요.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럼 실제 한 2시간 반이에요. 그 가서 또 대중교통 타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는 그 판례를 보니까 주인이 일부러 속인 거예요. 다른 데 세를 놓거나 팔아먹으려고 그냥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 어쨌든 주인 직접 살겠다는 입증을 주인이 해야 된다. 판례가. 말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럼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세 안 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세 안 놓고 비워놨다가 팔아먹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 법무부에 그러면은 비워놨다 그냥 팔아먹어도 괜찮겠네요 하니까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민법 위반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직무일적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위자료가 거의 얼마 안 돼요. 이번에 최초로 최태원 SK 회장이 위자료 뭐 지금 뭐 1조인가 뭐 얼마 넘게 1조 4천억인가 그 재산 분할인데 위자료도 한 10억인가? 20억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때까지 최고 많이 받은 게 5천만 원이 김주아 앵커 거의 5천만 원이 최고였어요. 김주아 앵커 전 남편이 뭐 결혼한 것도 속이고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 정도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0억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이제 판례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 판례대로 될 개연성도 있죠.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이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태원 SK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들어간 걸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0억 들어가가지고 그 돈이 지금 불었으면 엄청나게 사업해가 늘었으면 1조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은 3개월 분 환산월차임. 그러면 지금 기존 세입자한테 100만 원 받다가 내보내고 다른 데 세 비싸게 놓으려고 세 놓으려고 했는데 시세가 안 올라가지고 그대로 100만 원에 세 놓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 받은 게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개월 환산월차임. 환산이라는 것은 전세가 있으면 월세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환산율은 있잖아요. 그럼 만약 그냥 쉽게 100만 원인데 그대로 100만 원에 세놔도 3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거 뭐냐면 100만 원 받다가 내보내고 200만 원에 세놨다고 다른 세입자한테 예를 들면 계산하기 좋게 그럼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100만 원. 2년분이면 24 곱하면 2,400만 원. 실제 손해 입은 액 3개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큰 금액.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된 임대차는 2년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보증금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감 청구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2+2 4년 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가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 플러스 2 4년 이게 2021년도인가 2020년 21년 22년 3 4 20년 2020년도에 이게 도입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20년 21 22 23 24 이제 4년 2 플러스 2 4년 지나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억눌려 있던 게 폭발적으로 시세대로 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계약 날짜가 이날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도래한 것도 있고 좀 이따 도래하는 것도 있지, 딱 그 법 시행될 때 다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지 주장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년 이렇게 살면 계약서에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말 안 적었으면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주인은 5% 올릴 수 있잖아요. 몇 번? 1년에 한 번이니까 3번 올릴 수 있잖아요. 3번. 3번. 1년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린다고 돼 있죠?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못 올려요. 그래서 3번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번 안 올리고 보통 한 번 올리거나 중간에 2년 지나서 아니면 아예 안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한 번 정도 올리는 경우가 많고 3번까지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3번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여야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지고 이 임대차 3법을 손보려고 하는 부분은 오직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해놓고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또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그럼 주인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2년 후에 내줄 거로 생각하고 어디다 투자했거나 뭐 저축 예금을 했거나 어디다 다른 데 다 쓰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돈 내주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는 또 주변에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가 있으면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전세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 싸지요 좀. 그러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입주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돈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을 앞으로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야당에서도 약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바뀐다면 이 부분 요거 하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야당에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제 지금 뭐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법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면 또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보면 뭔가 명분이 없잖아요. 또 이걸 개정하자는 명분이. 그 학자들에 따라는 달라요. 이거 이제 4년씩 처음 이제 딱 계약갱신 요구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도래되는데 되자마자 또 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공신력이 실추된다. 뭐 정부에서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수시로 바뀌면.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있고요. 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을 지위를 생겨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인 바뀌어도 세입자는 안 나가고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충격적인데요. 그 매물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세안고 이렇게만 적혀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 취직해가 사장님 보고 3번에 세안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난 처음 보는 학교가 맞네요. 이랬더니만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잘 안 가르쳐주고 사장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구박만 한다고. 모르는데 취직하면. 그 세안고가 세안고등학교가 아니고 세안고 새끼고 개투자잖아요. 개투자. 이거더라고. 이게 전세 안고 예를 들면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으니까 못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 안고 그냥 사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지 직접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세 안고 이런 거는 시세보다 좀 싸지요. 주인 한 1억까지도 차이 나요. 이거 세 안고 하는 건 더 싸다고 1억 정도. 주인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약해도 못 들어가니까 당장.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 이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판례가 선순위 담보물권에는 경매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에서는 최선순위 임차권이에요. 저당권 이런 것보다 최고 앞서 있는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보면 경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도 입찰 안 하는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많으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쉽사리 낙찰받기 어렵죠. 대항력 있으면 다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낙찰받아도 전세가 거기 4억이 있다고 하면 6억 낙찰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6억 산 거나 대항력이 있는 거면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2억에도 안 살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인데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을 최고 먼저 받는 거고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먼저 받는 거죠.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2,000은 광역시와 똑같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최선순위 그 근저당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유기 임차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면제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5,500만 원인데 이 방이 10개가 있는데 이게 5억 5천에 낙찰됐으면 10명 최우선 면제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럼 2분의 1만 떼준다고 다 최우선 면제 해주는 게 아니고 낙찰가 2분의 1만.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심의를 위해서 법무부에 둔다. 위원회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위원회가 맨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위원회를 비교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같이 비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 임기는 2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요. 원칙 2년, 예외는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원칙 2년이고 예외도 있다는 이야기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 이런 사람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3년.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숫자는.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 30명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원이 30명이면 30명 다 출석해가지고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예요. 300명이거든요. 짝수거든요. 국회의원 숫자가. 그럼 300명 전부 다 출석해가지고 150 찬성, 150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근데 한 번도 국회의원들은 300명 다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디 죽었거나 해외 갔거나 뭐 한 명이라도 꼭 머리가 생기더라고요.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호선이라는 말은 호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죠. 그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 중에서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콘클라베 교황을 어떻게 선출해요? 추기경들 중에서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예요. 완전히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 뭐 계속 콘클라베에서 그건 계속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하고 뭐 못 나오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그 아무래도 그래도 교황들도 보니까 그 교황청에서 무슨 임원이나 이런 거 했던 우리 뭐 동창회 모임도 하려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동창회장 안 되잖아요. 무슨 총무구도 하고 뭐 하다가 됐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교황도 마찬가지로 그 교황청에 무슨 장관이나 대사나 이런 걸로 근무하던 교황이 지금 바티칸이 국가죠. 국가.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 시티라고 국가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한번 열람 저도 관람 해봤는데 그거 하는데 돈을 뭐 한 2, 3만 원, 3만 원 이상 내는 것 같더라고. 그거 한번 구경하는데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겠더라고요. 교황청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천주교는 신도들 이사가도 그냥 이사간 데 가서 다니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보면 어떻게 이사가도 다니든 다녀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그 교회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돈 성금하는 게. 근데 천주교는 교황청으로 들어가니까 어디서 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교회는 자기 가던 데 가서 내야지 딴 데가 내버리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 다니던데 계속 다녀야. 제 친구도 보니까 장로인데 이사 갔는데도 뭐 1시간씩 가가지고 옛날 다니던 데 가더라고요. 내가 돈만 입금시키면 안 가도 될 텐데 이러니까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된다더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더라고. 자,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연임 제한 없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는 한 번 하면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 말은 연임 아니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는 가능하죠. 푸틴 같은 경우 쉬었다가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거고, 푸틴이 그래서 뭐 메드베프 무슨 그 총리한테 한번 대통령 주셨잖아요. 한번 연속해서 못하니까.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시장이나 도지사는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4년 연속해서 하는 거 2번 더, 그럼 총 3번 할 수 있죠.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 지금 홍준표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장 하니까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새로 대구시장은 경상남도 도의사 3번 했잖아요. 그분 또 대구시장 또 3번 해도 돼요. 또 와서 서울시장 3번 해도 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다시 안 된다 해서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했어요. 대통령 그만두고 하면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면 그게 이제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치 변화에.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한 건 되진 않아요. 부산에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산 상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분이 옛날 우리 다닐 때는 부산 상고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 보궐위원은 전부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보궐선거에도 다시 당선됩니다.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다시 5년 시작합니다. 그 참 법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없었는데 탄핵된 사례가 없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남기고 탄핵됐어요. 4년 만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5년 했잖아요. 대통령만 전임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5년 한다고요? 국회의원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은 너무나 선거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미국 같은 데는 뭐 몇천억씩 이렇게 그 선거 자금을 기부받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는데 설정 등기 이게 바로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냐 하면은 당사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임대인, 임차인 합의만 하면.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거는 재판상 등기입니다. 민법의 등기법에서 재판상 등기는 등기 권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의무자 없이 등기 권리자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혼자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법원에다가, 주택소재지입니다. 임대인 소재지가 아니라 주택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 안 주는데 이사 나가려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해놓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라면 이거 임차권 등기되면 이게 전과 기록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세입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돈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안 내주고 버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적으로는 안 내주고 버티면 별 도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등기를 해놔도. 또 소송하려면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으려면 1년은 걸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소송하는 거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산 다 빼돌리고 없으면 받기도 쉽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격려 후 임차한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배제한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최우선 면제되는데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선이행 의무이지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 내달라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 해주면 돈 내주고 나면 또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등기 말소 해주면 그때 돈 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돈부터 내주고 등기 말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각종 연기금도 사실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실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양경찰 남자가 있었어요. 해양경찰 남자가 있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은 유부녀였어요. 사실 해양경찰도 유부녀였어요. 근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살림 차려가지고 3년 동안 애 3살짜리 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해양경찰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자식도 있다고. 이분 자식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유족연금이 누구한테 나오냐고요. 본처 그 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오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이면 사실혼한테 나오죠. 혼인사실의 객체는 존재하는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고요.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영화감독도 지금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배우하고. 근데 이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죽으면 안 나와요. 유족연금은 본처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는 억울하다. 자기가 애도 놓고 살고 있고 나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니까 판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그 말 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판사들이 훈계하고 그래요. 오히려 피고인들한테. 젊은 판사가. 자, 그래서 사실혼은 상가도 보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보호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상속도 안 되죠. 사실혼은.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사실혼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강창이라고 그 노인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은퇴자 그 교육하는데 교육받아 보니까 자기 친구는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대요. 그 지금 뭐 알바 해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데 남자분이 4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그 이거 팔아가지고 좀 싼 데로 가고 그냥 편하게 살자 하니까 부인하고 딸이 절대 반대한대요. 왜 반대하겠어요? 너 죽으면 이 돈 가지고 그런 말, 너 죽으면 이 말은 안 하는데 그 딸하고 부인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알바하고 지금 100만 원씩 벌고 있대. 집은 4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택연금도 안 되잖아요.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아마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여야 되니까 한 16억 이하 이 정도 돼야지. 20억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도 못해요. 그 40억짜리면 가입도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혼은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불륜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신혼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 사실혼 관계예요. 아직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신혼여행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혼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혼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요. 그 이 남자가 사망을 하면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한테 전부 상속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만. 민법이나 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뭐 그 판결문에 보니까 최태원 SK장도 벌써 100억 이상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돈이 뭐 같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미리 안 주면 저 같아도 안 살겠다. 나중에 상속도 하나도 안 되는데요. 못 받는데. 자,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3명이 같은 집에 살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만 있잖아요. 가정공동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민법이 적용된다고. 민법에 의하면 전부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사실혼은 보호 안 된다고요.
근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부모 모시고 있으면 한 분도 상속 안 되고 딴 데 양로원에 보내놓고 있으면 2분의 1 되면 누가 모시려고 하겠냐.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법에는 모시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자분은 그럼 임차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죠. 그 임차권을 이 양도했다고 주인한테 통보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하면 된다고요. 자,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냐면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남은 1년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아있는 배우자한테 더 살 수 있다고 1년을. 그런데 1개월 이내에 도저히 남편 죽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사 나가야 되겠다. 주인한테 말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죽으면 무섭다 하더라고요. 누나 중에 누나 자행 한 분 돌아가셨는데 누나 무섭다고 집 팔고 새로 샀어요. 그 새로 사고 나니까 이제 안 무섭다 하더라고요. 정떨라고? 여기서 누나 무서워서 막 도저히 못 있겠다고 애들 집에 가서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 집 결국 팔았어요. 팔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괜찮냐 물어보니까 괜찮다더라고요. 그 배우자 죽는 게 자식 죽는 것보다 상실감이 더 크대요. 가장 스트레스 지수 1위가 배우자 사망이더라고요. 부모 자식보다도. 자식은 좀 큰데 부모는 뭐 죽어도 별로 그게 없죠.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 에? 부모들은 빨리 안 죽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돈 많고 이러면 빨리 상속도 안 해주고 뭐 돈도 안 주고 달라이도 안 주고 이러면은 빨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현금은 내가 지켜야 되는 돈,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 그 전부 연금 나오게 해놔야 돼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텐가는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정감 청구인데 정액 청구는 5% 범위 내에서 1년 안에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린다. 그 시험 특이하게 1년에 무조건 뭐 1년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말 안 적어도 4년 살면 3번 올릴 수 있다 했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무조건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맺었다면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냐하면 정감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정감 청구. 여기 정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이론적으로는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단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와가지고 주변 시세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다면 깎아달라 할 수도 있다. 또 뭐 조세공과금 등 경제사정이 변동해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올릴 사정이 있다면 5% 올려달라 할 수도 있다. 근데 괜히 1년에 무조건 이 말 때문에 무효라고요. 감액은 배제한 거잖아요. 무조건 올리기만 올린다 했기 때문에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액은 상한선 없고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5% 범위 내에서만 정감 청구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감액은 상한선 없다고요. X라고 그래서 정감 청구인데 정액만 상한선 있고 감액은 50%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 감액은 1년에 10번 깎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액 청구권이든 감액 청구권이든 둘 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둘 다 깎아달라 올려달라 한다고 무조건 받아줘야 될 거는 아니다. 안 받아주면 정액 청구 소송, 감액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통해서 확정받아야 돼요. 청구권이라고 형성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기준금리가 뭐 한 3.5% 정도 되나요? 4%라고 보고 계산하기
안 좋으니까 그럼 4%라고 보고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면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니까. 자, 그래서 4%라고 보면 얼마예요? 6%. 이게 1할이 10%잖아요. 둘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기준금리 더하기 기준금리가 4%라고 보면 4% 더하기 2% 하면 6% 하면 1억에 6% 하면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초과해서 못 받는다고 1억을 월세로 돌리면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면 3.5 이렇게는 제가 볼 때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럼 계산기 있어야 계산하지. 계산기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3.5 곱하기 3.5 더하기 2 하면 5.5 뭐 계산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1억 곱하기 5.5 하면 5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계산기 없으면 좀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저는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한 번도 계산기 두드려 본 적은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도 뭐 또 안 되는 계산기도 있고 그런가 보던데 무슨 그 5개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객관식은 그 가로 안에 뭐 숫자를 하려면 그 5개 있는 걸 그냥 넣어가지고 역산해 보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쩌면은 찍을 때 그 5개 중에 보기를 하나 넣으면은 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 보증금은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만 사용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한쪽에만 강행규정이니까 1년 계약 체결에도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원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했으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남은 1년분 월세 다 공제하고 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 중에서 인적 사항은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 가지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인적 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인적 사항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인들은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잖아요. 그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죠. 단 이름 같은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 주인 안 살면 저임신고 누구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름. 다른 이름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잖아요. 자, 오늘 한 내용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해야 되는 게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으로 9가지 거기에다가 주택임대차의 경우 5가지를 더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총 14가지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할 때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죠.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언제부터 반대급부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 치르고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등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했어요.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필요적기사항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유효하다. 세 가지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모두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횡령죄 성립한다면 무조건 X예요. 다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세 가지 명의신탁 모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수탁자는 받을 명의 받는 사람이 수탁자, 등기 명인이 수탁자, 신탁자, 등기를 해달라고 맡긴 사람, 내가 돈 낼 테니까 등기를 네 앞으로 해달라 이렇게 신탁,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부에서는 손보겠다는 게 2+2, 2년 지나면 그냥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 손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할 때는 반드시 5%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법무부 유권해석은 2년 지났는데 다시 계약을 하면서 20% 올려주고 계약서 쓰고 단 계약갱신 요구권을 2년 후에 한 번 더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고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